화요일 3부는 대선 프로파일링입니다. 대선 판세와 핵심 현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D-15 딱 보름 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긴장감 점점 더 고조되고 있고요. 배종찬 소장님, 보름 앞둔 대선 현재 네. 판세 분석 좀 해주시죠. 보름이라고 하니까 더 상징성이 커지고 대선에 대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예. 과연 이 보름 달빛을 차지할 주인공은 누구일까? 아하. 참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네. 여론조사 결과도 제각각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체적인 추세를 한 두 개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고 또 다른 조사도 있다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지난 18일, 1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네. 소개해드린 두 조사 모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차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36.4%, 윤석열 후보 43.3%.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으로 앞서는 결과고요. 네. 안철수 후보가 9.9%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 이재명 후보 36.9%, 윤석열 후보 42.4%. 이 조사는 오차 범위 내입니다. 대체적으로 최근에 지난 금요일, 네. 토요일경까지 실시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오차 범위 아니든 파기든 안팎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추세의 조사 결과들이 많았는데 네. 뭐 최근에 나오는 조사 결과 개요는 소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또 윤석열 후보가 바짝 붙어 있는 조사 결과도 발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정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추세만 있다. 아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당히 여론조사 기관별로 또 의뢰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다만 그 오차범위 아니든 바뀌든 윤석열 후보의 어떤 우세가 있는 여론조사가 꽤 있다. 아닌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런 가운데 그 차이가요. 배종찬 소장님이 몇 주 전에 계속 말씀하시던 것은 깻잎 반장 차이 이런 표현까지 네. 초박빙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말씀 주신 여론조사 결과들은 그보다는 좀 벌어진 네. 양상이네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권 교체 여론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와 함께 실시되는 조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네. 그리고 정권 유지를 물어보고 정권 교체를 물어보는 조사 결과를 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또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다. 여기에 올라타고 있는 것이 윤석열 후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네. 단일화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손절하는 발언을 했지만 불과 손절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일화가 상당히 주목을 또 관심을 끌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무게에 힘이 실리고 있었고 또 코로나도 영향이 있습니다. 코로나요. 예, 네.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 수가 아주 폭증하고 K방역 그동안에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왔는데 네. 이게 진단키트 관련도 진단키트도 잘 공급이 안 되고 이런 또 상당히 가격이 있으니까 무료가 왜 아니냐 네. 이런 또 불평과 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분히 수도권 또 네. 50대 또 자영업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네. 또 타격을 지지율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부담이 됐다고 보여죠. 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강훈식 이재명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강훈식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나올 때는 이게 단일화냐 아니냐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되니까 정권 교체냐 유지냐 이런 프레임이었다. 그런데 단일화 결렬 선언을 안철수 후보가 하면서부터 이건 정권 교체냐 유지냐가 아니라 이제는 4명의 유력 후보들 간의 인물 평가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좁혀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이다. 전민기 팀장님 이런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단일화 결렬 이후의 어떤 키워드를 보니까 원래 윤석열 안철수에서 네.
안철수, 이재명 이렇게 키워드가 좀 오히려 좀 많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있나? 그런데 이제 단일화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는 네. 다른 이슈에 비해서 네. 언급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권의 정권 교체로서의 그 단일화를 노렸다라고 한다면 네. 그 기존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좀 많이 뒤진다든지 아니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만큼의 어떤 격차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여기에 더 몰입을 했을 텐데 네. 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이제 아. 빅데이터 상의 분석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관련해서도 요새 재밌는 게 이제 국민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예. 이기는 거, 내가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기면 굉장히 이제 좋아하지만 맞지 않는다. 내가 이제 지지하는 사람과 다르다. 그러면은 의뢰한 곳이 어딘가를 보고 아하. 여론조사를 또 분석한 기관이 어딘가를 또 예. 보고 이들의 성향까지 좀 나누더라고요. 참 이런 부분이 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 소장님은 어떠세요? 전 강훈식 선대 본부장의 의견이 최근 여론조사 또 최근의 판세에 묻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아, 묻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이제는 전민기 팀장이 분석했듯이 여론조사까지도 전쟁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집하고 네. 또 결집한 조사에서는 상당히 후보들 간의 지지율이 팽팽하게 나타나고 그런 걸 본다면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뭐 다른 이슈 생각할 게 없는 거죠. 네. 이기느냐 지느냐 아하. 죽느냐 사느냐 네. 이것이 문제로다. 네. 그러면 전민기 팀장님 단일화 결렬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단일화 관련해서는 쭉 보면은 결렬이 됐을 때 이게 예. 누구의 책임이냐 하면서 이제 서로 공방 벌이고 이 후보들에 대한 어떤 비방 여론들도 좀 많았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런 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그게 이제 좀 눈에 띄는 점인데 이제 연관어의 뭐 책임이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보이긴 하지만 네. 감성어 자체도 보면은 사실 이게 좀 소모적인 논의였다라든지 아하. 불필요했다 아니면 예. 반응이 없다 뭐 어렵다 황당무계하다 뭐 이런 키워드들 자체가 이게 이제 단일화 될 거라라는 기대감도 솔직히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아하. 결렬이 됐다고 했을 때 반응 역시도 그 뭐 그렇게 네. 우리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는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런 네. 반응을 봐서 사실 단일화 이슈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예상도 어느 정도 국민들은 하고 있지 않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생각이 분위기인가 듭니다. 보죠. 배 소장님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단일화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단일화는 시도될 수 있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와 아. 안철수 후보가 예.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네. 극적인 효과 역시 단일화는 97년 대선에서도 사실상의 단일화라고 봐야 되겠죠. DJ 피어라고. 네. 얼마나 파괴력이 컸습니까? 2002년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그러니까 11월 24일 단일화가 되고 난 이후에 2002년 네. 12월 조사는 바로 달라졌거든요. 예. 한나라당의 이해창 후보를 노무현 후보가 앞서가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단일화의 파괴력은 컸는데 결국에는 그 단일화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질질질 끌려가고 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뭐 단일화는 뭐 말도 안 된다 할 생각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없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뒤늦게 27일이든 26일이든 단일화가 되더라도 네. 단일화의 효과는 거의 없거나 사라지거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서 앞서 백윤찬 소장께서 소개해 주신 두 개의 조사 가운데 하나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한 것을 보면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오차범위 밖에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10% 가까운 9.9% 가까운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계속 완주를 할 경우에 네. 이 구도가 만약에 뭐 다른 조사는 좀 제치고요. 이것만 네. 본다면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가능하세요?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되죠. 아, 부담되는 방향으로. 그럼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지지 기반은 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는 그렇죠. 유권자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PK 그리고 20대 학생층 네. 그리고 중도인데 지금 중도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 2%포인트라도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면 네. 초조할 수밖에 없는 후보는 윤 후보일까요? 이재명 후보일까요? 윤석열 후보겠죠. 예.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사표 방지 심리 그리고 결국 안철수 후보 쪽 표들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요? 이미 옮겨갈 만한 유권자층은 이미? 옮겨갔을 테고요. 왜냐하면은 이미 반영됐다. 10% 후반까지 나왔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예. 하락하면서 안보 성향이 강한 보수층들은 이미 윤석열 후보 쪽으로 옮겨갔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이 격해진 가운데 안 후보에게 남아있는 지지층. 그렇다면 이들 유권자층은 네. 안 후보와 한 몸이라고 봐야 되죠. 끝까지 간다. 그렇게 보이는군요. 거침없는 하이킥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전민기 팀장님, 빅데이터 상은 어떻습니까? 그 빅데이터 상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 한 그 당시 15%까지 올라갔을 때 확 올라갔다가 네. 그 지지율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언급량도 지금 퍼센테이지만큼 좀 떨어진 상황인데 예. 그 안에서의 그 지지하다라든지 뭐 깨끗하다 이런 키워드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유지가 된 상황이다. 그 부정 비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여전히 네. 낮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안철수 후보를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함께 가는. 끝까지 좀 믿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대선 프로파일링, 대선 각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 그리고 토론 이후의 상황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전민기 팀장님, 네. 우선 두 양강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요즘 재밌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 뭔가요? 일주일 동안의 이제 반응을 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늘 언급량이 한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앞서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었죠. 거의 엇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언급량 일주일 동안 94만 건이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한 91만 건 정도. 와, 거의 따라왔네요. 상당히 많이 따라왔죠. 오. 그리고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긍부정 비율이에요. 감성어. 예. 예전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일주일 그 전까지 상황을 보면 부정 비율이 한 74%까지 높아졌다가 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바짝 한 67%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지지층들이 확실히 결집하고 있다. 예.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상대를 비방도 하지만 이제는 우리 후보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좀 쏟아내므로써 네. 그 부정 비율을 좀 많이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윤석열 후보도 27.2 대 68. 거의 비슷하다는 비슷하네요. 게, 예,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키워드들이 예전에는 지난주,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가족 리스크라든지 예. 부인들 이름 뭐 이런 걸 뜨면서 서로를 좀 공격하기 바빴잖아요. 근데 이제는 보시면 가운데 가장 크게 자리하고 있는 게 지지하다. 이제는 상대방을 깎아내리기보다는 네. 이제는 우리 후보를 좀 더 띄워주자 쪽으로 좀 방향이 좀 선회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중간중간에 사실은 입에 담기 힘든 욕 같은 단어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상대방은 이제 더 강하게 깎아내리고 네. 우리 후보는 더 약간 보호하고. 그런 지지하고. 분위기가 지금 좀 읽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는 유세하는 그 예전엔 사실 유세 현장에서는 좀 더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 위해서 뭐 강한 발언도 하고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상대편에 가서 유세할 때 혹시 말 실수하는 게 없는지 막 찍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 유세 현장에서의 발언이나 이런 쪽에도 또 관심이 좀 예전보다 높아진 게 네. 예전 선거하고 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변화로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사실상 그동안 이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재명 후보 언급량이 훨씬 엄청나게 더 많았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전민기 팀장님 분석에 따르면 거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언급량이 비슷해졌다. 그리고 긍정, 부정, 감성어 비율도 비슷해졌다. 비슷하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 있어야 할 표가 없는 대선이 이번 대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올 건 다 나왔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얼마 전까지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의 빅데이터 언급량이 많았던 것은 그만큼 쏟아내는 메시지나 후보자에 대한 관심 집중도가 이재명 후보가 더 많았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 트렌드의 빅데이터 상의 언급량이 많으면 선거에서 더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윤석열 후보도 이제는 배우자인 김건희 씨와 비교해 보면 본인의 언급량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상 이런 빅데이터 내용을 보면 치열하다, 팽팽하다. 빅데이터까지 팽팽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첫 번째로 전쟁이다. 두 번째로는 이런 빅데이터 상의 내용을 본다면 숨은표 샤이 이재명, 샤이 윤석열 없다는 거죠. 아하. 자, 그러면 이제 투표일은 보름 남았고요. 사전 투표까지는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드러날 만큼 드러났고 결집할 만큼 결집했다. 그러면 중간에 부동층이라고 하는 그런 중도층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도 보여질 것 같은데 네. 막판에 혹시 이 구도를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또 나올까요? 그냥 아주 큰 한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번 대선이 누룽지 대선이라면 작은 차이가 결과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한 번의 선택이 뭐 평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만큼 예. 미묘한 차이가 대선 후보의 당락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공개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물론 유세도 있지만 크게 전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수단은 TV 토론이거든요. 예. 네. 두 번째 이제 선관위 주최 정치 또 사회 세 번째 네. 저는 이 대선에서 이 TV 토론의 대선 TV 토론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하. 결국 왜냐하면 남아 있는 건 아직까지도 이번 대선을 이념보다는 이익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30대, 40대, 50대 가정주부층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후보자의 시도 또 후보자의 이 메시지 교감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죠. 네. 전민기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뭔가 네. 좀 변수가 될 만한 요소. 그렇죠.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뭐 이 지금까지의 어떤 변화를 봤을 때도 이슈라는 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좀 사그라지는 모양새였고 예. 언론에서 어느 정도 불을 좀 지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선거를 다가갈수록 네. 과연 그전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저는 그게 좀 불이 지펴질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예,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 워낙 뭐 다양한 그 이슈들이 쏟아지니까 그 네. 하나로 좀 집중시킬 만한 큰 화력이 아닌 이상은 제가 볼 때도 국민의 여론을 하나의 키워드로서 응집시켜서 발현시킬 만한 네. 그런 키워드는 빅데이터 상에서 네. 저는 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배 소장님 조금 전에 30, 50대 특히 여성분들을 이렇게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뭐 네. 교육이든 장바구니 물가든 뭔가 그런 게 있긴 있겠죠. 그런 것들 말고 혹시 지금 막 서로 공격하고 있는 비리, 부패, 뭐 범죄 사건 이런 것에 대한 전에 없던 결정적 증거나 진술 이런 게 나온다면 그런 건 네. 어떨까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큰 건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 네. 그리고 검찰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 의무는 분명히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아직은 남아 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주장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공약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저는 대장동 리스크와 관련된 이재명 후보의 관련 내용 또 검찰과 관련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내용은 네. 저는 선거 막판까지 영향을 미칠 이슈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 막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네.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뭐 관련자, 정당의 지도부, 뭐 캠프 인사 이분들의 발언이나 뭐 행동 이런 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되곤 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단일화 결렬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조롱 발언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전민기 팀장님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그 역시나 고인이나 이런 뭐 유지 이런 키워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유서 써놨나 이런 발언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윤석열 후보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저는 이 발언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거는 이준석 지금 현재 대표에게 예. 개인적으로 좀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다라고 빅데이터 상에서는 읽혀져요. 왜냐하면 그래요? 윤석열 후보 자체의 감성어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니다. 그 언급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네. 이준석 대표의 이미지만 나빠지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게 뭐 네. 길게 갈 것이냐 저는 또 그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럼 어쨌든 감성어 봤을 때 10.5 대 89.2예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좀 괘씸하고 이게 패륜적인 발언이고 네. 패드립이고 막말이고 망언이다. 비꼬는 것 자체에 대한 좀 비판. 아하. 이 발언 자체는 상당히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들 네. 입장에서는요. 하지만 그 발언자 개인에게 머물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이신데요. 배용찬 소장님, 네. 이번에 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이 대선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쓰이는 거냐, 네. 그리고 어디서 이 돈들이 나오는 거냐, 이런 이제 그러니까요. 일반 국민들의 의문이 있는데요. 그래서 대선 선거 비용 프로파일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선거 비용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법정 선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표창원 진행자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셨던 경험이 있으니까 예. 실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유권자 최대 수에 따라 다르죠. 네, 예. 선거 비용이 바로 그 말씀인데 이제 유권자의 수에 따라서 비용이 정해지는데 대선은 이제 전국 선거이고 유권자 숫자도 이제 감안됐고 그렇죠. 후보자 1인이 쓸 수 있는 최대 선거 비용이 513억입니다. 513억 원. 513억이니까 예. 이 513억의 이 선거 비용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정말 만만한 적지 않은 비용이거든요. 네. 이게 뭐 현수막도 있고 또 선거 홍보물도 들어가고 유세차. 네, 유세 차량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 뭐 인터넷 광고, TV 네. 광고. 그래서 이른바 뭐 우리는 미국 선거처럼 미국은 무한정으로 거의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1인당 500억 이상이면 쩐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예. 전 팀장님. 네. 뭐 쩐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지만 이게 그 후보자들 개인 돈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금으로 다 보존이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0대 대선에 후보를 낸 원내 5개 정당이 총 465억 4,591만 원을 선거 보조금으로 이제 지급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회 의석과 최근 선거의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차등 배분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세금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172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전체 선거 보조금의 48% 224억 원을 받았고요. 예. 국민의힘이 194억 원, 그다음에 정의당이 31억 원, 국민의당 14억 원, 기본소득당은 3,500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세금이 많이 투입됐다. 많은 분들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정당에서 이렇게 정치 보조금을 받아서 쓰기도 하지만 모금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정치 비용을 마련을 하잖아요. 선거 비용을. 네, 그렇습니다. 배 소장님. 그런데 각 후보자들이 최종적으로 15% 이상을 득표한다면 이 법정 선거 비용 전액을 돌려받잖아요. 네. 그리고 10% 이상이면 절반을 돌려받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하는 전혀 못 받고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이 선거 비용이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대로 간다면은 자칫 선거 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이고 역대 대선에서도 참 손에 땀을 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긴 한데 대통령 선거 더 주목 2007년 대선에서 네. 이해창 후보가 15%를 가까스로 득표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도 많은 관심은 예. 이재명이냐 정동영이냐가 아니라 이 이해창 후보가 대선 삼수하는데 15%를 달성할 수 있냐. 그만큼 후보자들에게는 네. 이게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 이명박이냐 정동영이냐가 아니고 네. 예. 이재명이라고 이명박이냐 2007년. 정동영이냐. 이명박 정동영 네. 예, 후보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후보들은 이게 정말 자칫 잘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들에게는 정말 운명과 같은 거죠. 전 팀장님, 네. 이 선거 비용 관련해서도 빅데이터 분석해 보셨죠? 그러니까 선거 비용을 사실 국민 세금이긴 한데 네. 이거 뭐 국민의 혈세를 여기다 쓰느냐 이런 사실은 내용은 별로 없어요. 아하. 그건 뭐 당연히 써야 될 돈이라고 좀 인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 다른 당 후보 그 예전에 뭐 돈 했던 거 이런 약간 비리나 이런 거에 오히려 관심이 높으시죠. 아하. 그래서 뭐 최지원 국민의힘 선대본부장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네. 뭐 옆집 캠프 개설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사실은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뭐 펀드라든지 네. 뭐 이렇게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어떻게 모으느냐 뭐 요 정도의 관심이지 사실 선거 비용을 놓고 우리 국민들이 아하. 다른 사안처럼 막 이렇게 이렇게 목소리를 들고 일어나고 그런 모양새는 아닙니다. 예. 내 돈을 왜 거기다 쓰냐 이런 분은 별로 안 계신다는 말씀이죠.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긍부정비율 봐도 64.9 대 34.3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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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지금 펀드 말씀 주셨는데 기억나는 게 과거 노무현 후보는 돼지 저금통 네, 상당히 맞습니다. 인상적이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후보들도 뭐 펀드를 발행했다 이런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바로 그러니까요. 발행하자마자 뭐 다 찼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예. 그러면 이 펀드에 돈을 내신 분들은 뭐 당락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나중에 다 돌려받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력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제 펀드로 모금이 잘 되죠. 인기 상품이죠. 네. 그리고 단기간 동안 이게 이제 1년 동안에 이자로 치는 건 아니지만 1년 이자로 치면 뭐 2.8% 3% 가까이 되니까 네. 다른 어떤 상품보다도 이게 금리가 높은 상품이거든요. 아하. 인기 상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 단시간에 목표한 금액들이 이제 달성이 되는데 이건 유력 후보의 사정이죠. 왜? 유력 후보들이야 다 이제 적어도 15% 이상은 득표할 테니까. 그건 당연하니까. 돌려받으면 나중에 그만큼 펀드
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원외 정당의 후보들 또 그리고 10%조차 득표하기 어려운 저 군소 후보들은 네.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러면 그런 예를 들어 결과적으로 15% 혹은 10% 득표를 못한 후보들에게 펀드 가입을 해서 돈을 내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거를 후보자들이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예.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군소 정당의 군소 후보들은 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후원금을 받는 것이죠. 아하. 그러니까 후원금의 경우에는 예. 말 그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투자 자금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대선 후보들의 경우에는 후원 계좌를 열어서 예. 전체 대선 선거 비용의 5%인 약 한 25억 6천만 원 정도는 아하.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 정도는 받는 걸로 보입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선 프로파일링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